함께하며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성공을 부르는 좋은 습관,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부가 돌아왔습니다. 벌써 10시 5분이네요. 12월 6일 수요일 오전 10시 5분 지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1부 때 내드렸던 경제상식 퀴즈의 정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답은 가사노동이었습니다. 그냥 집안일이 이렇게 부르는데 아마 가사노동이라고 부르시는 분 많지는 않을 텐데 이게 뭐 정책적으로나 통계적으로나 이렇게 또 쓰이고 있어서 저희가 네 글자 가사노동으로 정답을 좀 보내드려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던 거고요. 많은 분들 고생 많으시는데 그 사회적 가치만 하더라도 490조 원에 이른다라는 게 있으니까요. 물론 돈을 다 그렇게 주지는 않습니다만 가치가 그렇게 추정된다라는 거긴 합니다만 우리 항상 집안일 열심히 하시는 분들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5631님이 해도 표시가 안 나는 정년이 없는 무한직장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다들 아마 공감하실 겁니다. 8814님은 저희 남편도 이대호님처럼 가사노동도 만만치 않음을 항상 인정해 주니까 고맙더라고요. 그렇죠. 예. 이게 사실 그냥 말 한마디 고생했다 수고 많다 이렇게 서로 이야기해 주는 거니까요. 그렇게만 하더라도 좀 짐을 좀 나눠서 들 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 집안일도 도와줘야죠. 도와줘야죠. 5247님은 저도 지금 아이 둘 등원시키고 출근 중이라고. 이거 아까 보내주신 거구나. 또 출근하면서 또 보내주셨고 7227님이 소방관 부부라서 교대로 가사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비번, 부인이 근무라 오늘은 독박 집안일 육아네요라고. 또 이렇게 좋은 일 하시면서 집안일도 교대로 소방관 부부시구나. 또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또 의견 또 많이들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드는 샵 9730 문자 메시지가 열려 있습니다. 증시 상황 한번 볼까요? 오늘은 좀 반등하고 있는데요. 다시 2502 코스피는 2502로 0.34% 오르고 있고요. 코스닥은 816.7로 0.4% 코스닥은 오르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어제 많이 올랐었잖아요. 1310원대까지 올라서 있는데 오늘은 약간 한 4원 정도 내리고는 있습니다만 1310.7원 가리키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면은요. 국내에서는 오늘 큰 변동은 좀 없어 보이고요. 코스피 내에서는 큰 변동은 없어 보이고요. 코스닥 내에서는 LNF나 에코프로비엠 같은 배터리 관련주들 그리고 또 반도체 관련주들, 엔터 관련주들이 좀 코스닥 내에서는 오늘 반등을 좀 보여주고 있네요. 자, 오늘 저희가 아까 1부 마지막에 예고를 좀 해드렸습니다만 인공지능 이야기 요즘 어디 가도 빠지질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을 하나 둘씩 바꾸고 있는데 가장 어떻게 보면 예민할 수 있는 의료 분야에서도 인공지능 서비스가 하나 둘씩 등장하고 있습니다. 과연 의사 선생님까지 대체할 수 있을지 의료 AI 오늘 한번 살펴보죠. 가우스 벤처스 조가연 이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선은 우리가 올해 내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스타트업들이 올해 내내 투자 받기가 되게 힘들어졌다. 고금리 상황이어서 돈이 말랐다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의료 AI 쪽은 어때요? 물론 전반적으로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그 전반적인 스타트업 투자가 조금 더 나아지긴 했습니다. 하반기 들어서 좀 나아지고 있다. 다만 그래도 바이오나 제약 분야는 그 여전히 좀 부족한 상황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이런 그 범제약 바이오 영역에서 투자 소식이 좀 이어지고 있는 분야가 AI를 기반으로 한 의료기기, 보통 뭐 소프트웨어 의료기기라고 해서 SAMD라고도 부르는데 네. 이런 소프트웨어 의료기기나 그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는 그나마 조금 투자 소식이 전해지고 있고요. 글로벌 시장, 특히 북미 같은 경우는 이 생성형 AI의 붐이 이제는 의료 영역으로 옮겨와서 개발하고 있는 스타트업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실제로 이제는 의료 산업 현장에 적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뭐 작년과 올해 CES를 앞두고서 매번 꼽히고 있는 분야가 이런 소프트웨어와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이 의료 AI를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료 AI 쪽에는 그래도 투자자들의 관심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이게 미래 엄청난 또 성장을 또 보여줄 수 있는 산업이니까요. 근데 말씀 중에
이미 우리가 쓰고 있는 것들이 있다. 어떤 것들일까요? 아마도 익숙하시겠지만 저희가 병원을 가서 뭐 MRI나 CT를 찍을 때 네. 이제는 이 AI를 통해서 의료 영상이나 이미지를 분석하고 있는 것들은 지난 10년 동안 꽤 많이 개발됐고 또 일부 병원들에는 현장에 접목되어 있습니다. 네. 이 영상 분석을 기반으로 해서 인공지능이 질환을 진단하는 것을 100% 혼자 하진 않고 이제 의사를 보조하는 소프트웨어로 다수 사용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뭐 뇌 MRI나 흉부 CT 같은 것들을 통해서 종양의 흔적을 좀 더 빠르게 발견해주는 이런 그 초음파 이미지 분석 소프트웨어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또 유전적인 변이가 있을 경우 그런 유전자 검사에서 좀 더 빠르게 결과를 도출하고 적용할 수 있는 그 AI 솔루션도 이미 적용되어 있습니다. 사실 왜 지난 10년 동안 이렇게 빠르게 발달을 해왔냐라고 그 배경을 좀 보면 네. 다른 것보다 데이터가 정말 많이 쌓였습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의 밥이 항상 데이터라고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네. 그 뭐 여러 가지 의료기기나 그 일반 소비자가 착용하고 있는 이 스마트워치 같은 것들도 전부 다 그 의료나 헬스케어 데이터들을 축적해 왔고요. 이런 것들이 2020년 이후에는 이 웨어러블 그 헬스케어 기기나 어플리케이션에서 축적된 데이터가 뭐 매년 50% 이상 성장했다라는 그 보고서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 덕분에 이제는 데이터가 많아졌다라는 게 첫 번째이고 AI 기술 자체가 발전한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챗 GPT를 통해서 뭐 작년 말과 올해 초까지 봐왔던 그 인공지능 혁명이라고 하는 것들이 너무나 빠르게 인공지능 산업을 좀 개발시켰고요. 또 코로나19 덕분에라고 하면 안 되겠지만 코로나19를 통해서 네. 비대면이나 이런 기술을 통한 의료 경험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상대적으로 거부감이 많이 내려왔다는 그렇죠. 것도 네.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통신을 통해서 막대한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게 됐다는 점. 아하. 그리고 꽤 많은 의료 AI, 특히 이런 그 영상이나 질환 진단 분석 소프트웨어들이 구독형 비즈니스 모델을 적용하고 있는데 뭐 OTT라든지 여러 가지 서비스를 통해서 이제는 그 B2B 즉 기업 간 거래 영역에서도 구독형 모델에 대한 좀 거부감이 줄어들었다.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의료 AI, 특히 의료 영상이나 질환 진단 AI의 좀 개발을 가져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데이터가 많이 쌓여왔고 사람들이 거부감도 줄었고 통신 속도도 좋아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비용도 좀 낮아질 수 있는 그런 시점까지 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가 물론 MRI, CT 찍고 나서 뭐 바로 보여주세요 하거나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진 않잖아요. 그냥 찍고 나갈 뿐이지. 초음파 검사도 마찬가지고 그런 걸 찍는 건 뭐 사람이 도와준다 쳐도 분석은 그럼 인공지능이 한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의사나 그 이제 그 의료진들이 그런 질환을 그 검증하기 위한 기록을 해석하고 진단하는 분야에 먼저 도입되어 있습니다. 네. 실제로 그 의료 AI 분야에서 가장 대중화가 될 것으로 기대하는 부분이 이런 의료 영상이나 그 진단 보조 AI이긴 한데요. 네. 예를 들어 보면 우리가 뭔가 암이나 종양 같은 것들이 의심될 때 그 조직 검사를 해서 검체를 떼어내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보통 병리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환자에게서 채취한 그 검체를 병리과 직원들이 직접 현미경으로 판독을 하고 병을 진단하는데 이게 병원마다 다르겠지만 1년에 수만 장에서 수십만 장까지 이 검체 슬라이드가 쌓인다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아무래도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뭐 속도가 좀 느릴 수도 있고 피로도가 쌓일 수도 있고 네. 또 쌓인 그 검체 슬라이드를 그 검체 슬라이드로만 보관을 하면 이게 이제 자사드로 쌓이지 않는 부분들도 있는데요. 이런 것들도 이미 AI 알고리즘이 자동으로 평가를 하고 그 스캔된 슬라이드를 그 컴퓨터에 저장할 수 있는 디지털 파일로 자동으로 전환해주고 그리고 오프라인 그러니까 실물 검체 슬라이드가 없어도 디지털 파일로 영원히 저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좀 개발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는 그 페이지라고 하는 스타트업이 가장 좀 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네. 2020년도에 유방암 검체 슬라이드, 2021년도에는 전립선 암에 그 대해서 가장 빠르게 미국 FDA 승인을 받은 일종의 디지털 병리 슬라이드 AI 개발사라고 볼 수 있겠고요. 국내 같은 경우도 의료 영상 분야에서 이미 상상한 케이스들이 등장을 해왔고 각각 회사마다 서로 조금 다른 질환을 그 중심으로 해서 시장에 이미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이제 병원에 진출을 해서 실제 서비스도 하는 곳들도
하나둘씩 늘어나고 있고요. 이게 의료 AI가 이제 시작이 아니라 이제 진짜 시작이다 이런 또 표현도 하셨던데요. 이게 챗 GPT가 참 열일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예. 여전히 챗 GPT의 영향력이 조금은 좀 덜 들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기대가 되는 분야가 의료 분야이기도 합니다. 사실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의료 AI는 아까 말씀드렸던 페이지 같은 경우도 유방암 그 병리 진단 AI로 인증을 받고 전립선암 병리 진단 AI로 그 FDA 승인을 받고 이렇게 별도의 그 질환이나 네. 특정한 뭐 병리 진단 검체 슬라이드면 슬라이드, MRI면 MRI 이렇게 각각의 작업에서만 성능을 인정받고 승인을 받아왔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생성형 AI로 그 설명되고 있는 이런 챗 GPT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특정 양식이나 특정 작업, 그러니까 뭐 MRI면 MRI, 뭐 CT면 CT 이렇게 특정 영역에만 한정되지 않고 이 영역들이나 질환을 넘나들면서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그 의료 산업이나 이 병원 현장에서도 챗 GPT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는 정말 의료 AI라고 하는 게 뭐 과거의 어떤 거부감보다는 기대감으로 좀 바라볼 만한 산업이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조금 헷갈리는 게 챗 GPT는 말 그대로 채팅하듯이 뭐 물어보면 답해주고 그러니까 대규모 언어 모델을 활용한 생성형 그것도 글자로 생성을 해주는 AI잖아요. 이게 아까 그 CT나 MRI 같은 거 우리가 흔히들 이제 사진, 이미지라고 부르는데 이거를 어떻게 활용을 한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나와 있는 그 언어를, 그러니까 텍스트를 기반으로 한 챗 GPT를 가지고 설명을 해보자면 네. 일단은 그 기록지나 결과에서 그것을 해석하고 추론하고 잘 정리된 정확도나 신뢰도가 높은 결과물을 뽑아내는 것을 먼저 가장 잘하고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챗 GPT가 지금은 GPT-4 모델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직전 모델인 GPT 3.5를 보면 이미 미국 의사시험을 통과했고요. 일반적인 의사시험이 아니라 영상의학과랑 의료정보학에 있어서는 전문의 시험도 통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통 튜머보드라고 해서 이게 뭐 암위원회라고 이제 해서 직역을 할 수 있을 텐데 네. 병원마다 좀 암 진단하기가 복잡한 환자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암인지 어떻게 치료할지 그 각각의 전문 의사팀이 모여서 검토를 하고 논의를 하는 그런 그 위원회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한두 명이 판단하지 말고 여러 명 모여서 회의하면서 보자 이거죠. 예, 이게 한 논문에서 그 챗 GPT 모델을 가지고 특정 암이 확인되지 않은 환자의 데이터를 쭉 집어넣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암위원회 튜머보드 전문위원들이 분석하듯이 분석을 해봐라라고 그 실험을 했고요. 네. 실제로 전문의들이 분석을 한 것과 비교를 해보니까 10명의 환자 중에 7명의 환자에 대해서는 암종에 대한 분석과 치료법 그리고 이제 그 예후 예측 관리에 대한 그 사후 관리 내용이 거의 유사하게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어떤 일방향적인 즉 그 슬라이드 하나를 주고 이게 어떤 암종인지 아니면 어디에 암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라고 하는 일방향적이고 약간 단선적인 AI보다는 이제는 추론하고 결과를 해석해내고 그것이 사람 의사가 하는 작업과 유사할 정도의 성능이 어느 정도는 검증이 되어 있는 그 모델이 이제 챗 GPT를 통해서 만들어졌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좀 더 이해하시기 쉬울 것 같습니다. 이제 AI가 추론의 영역으로도 가고 있는 거고 그걸 또 실제로 이게 이제 이미 이렇게 쓰고 있다라는 건데 어떤 현장에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도 좀 알려주세요. 일단 앞서 말씀드린 뭐 의사시험이나 이런 튜머보드는 일종의 그 GPT 모델 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뭐 논문들을 통해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쓰이고 있는 현장에서는 의료진의 업무를 도와주는 그 왜 축구에서 많이 쓰이는 어시스트라고 하죠. 그러니까 도와주는 AI 어시스트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조. 예, 맞습니다.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그 프로그램들이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이나 뭐 아마존, 오라클 같은 미국의 글로벌 큰 테크 기업들이 먼저 들어와 있고요. 네. 사실 이 생성형 AI라고 이야기되는 그 챗 GPT나 또는 이 챗 GPT를 가능하게 했던 대형 언어 모델 LLM이라고 부르는 이 기술들이 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 인공지능과 가장 큰 차이가 일방향으로 주입하는 게 아니라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모델이다라는 점이고 그렇기 때문에 의사나 환자의 어떤 요구에 의해서 가장 최적화된 작업을 해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인공지능보다는 의료진의 업무를 도와주는 것도 가장 잘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는 게 맞겠습니다. 아하. 근데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오라클, 그러니까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은 거의 뭐 너도 나도 하고 있다. 또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러면 그 중에서 제일 잘하는 기업은 어디입니까? 여기도 또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이름 나옵니까? 저희가 최 GPT 이야기를 할 때 항상 연동되는 게 마이크로소프트인데 그렇죠. 최근에 그 오픈 AI 샘 알트먼 사건에서도 결국에 마이크로소프트가 그 주도권을 잡고 이제 이사회 보드 멤버에도 올라와 있습니다. 네.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 AI에 총 17조 원 정도를 투자해서 한 49%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네. 있고요. 거슬러 올라가서 2021년도에는 그 전화나 음성 파일을 가지고서 거기에서 그 음성 인식을 해서 텍스트로 뽑아내는 그러니까 글자로 뽑아내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뉘앙스라고 하는 회사를 이미 당시 22조 원에 인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네, 네, 네. 이 두 가지 회사의 기술을 접목해서 올해 3월 달에 내놓은 게 의료진들을 위한 인공지능 진료 기록 애플리케이션 닥스 익스프레스라고 하는 건데요. 닥스 익스프레스. 예, DAX 익스프레스입니다. 이게 뭘 하는 앱이냐면 그 진료실에서 또는 어떤 그 입원실 수술실에서 의사와 환자 간의 대화를 실시간으로 음성으로 기록을 하고요. 네. 그 음성 기록을 가지고서 몇 초 안에 아주 빠르게 진료 기록지 초안을 작성해 줍니다. 그리고 그 음성 대화 안에서 이건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들은 별도로 강조해서 의료진에게 그 제공을 해주고요. 또 혹시나 현장에서 이런 것들은 조금 의사결정이 조금 미흡하거나 그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라고 하는 것들을 탐지하고 제공하는 기술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지금까지 말했던 모든 내용이 만약에 진료실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 앱을 사용하고 있다면 이 닥스 익스프레스 애플리케이션이 제가 말한 내용들을 진료 기록지 형태로 뽑아주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뭐 진료함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들은 별도로 강조해주고 이건 네가 잘못 말한 것 같아라고 체크도 해주는 기능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 입장에서는 진료 기록을 수기로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업무 피로도가 좀 줄어들 수 있고 환자 같은 경우도 필요하다면 원한다면 이 닥스 익스프레스가 제공하는 포털을 통해서 내가 진료받은 데이터나 나에게 관련된 건강 상태나 이런 결과 같은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막 시장에 등장하긴 했지만 이 닥스 익스프레스 기술이 접목되어 있는 그 뉘앙스의 앱 자체는 이미 미국과 북미 지역을 중심으로 의료진 한 55만 명 정도가 사용을 하고 있는 이미 다른 프로그램에 탑재가 되어 있고요. 또 미국에서 그 전자의무 기록 즉 그 EMR을 가장 많이 제공하고 있는 점유율 1위 회사가 이제 에픽 시스템즈라고 하는 회사인데 여기에도 이미 공급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사실 의료 용어 자체가 되게 어려울 텐데 그거를 직접 다 받아 적고 관리를 해준다라는 거고 그 옛날에 보면 이제 의사 선생님들 차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막 쓰는데 절대 알아볼 수 없는 저게 글씨인지 뭔지 절대 알아볼 수 없는 그 차트를 요즘에 다 이제 컴퓨터나 이렇게 활용해서 쓰시는데 그거를 이제 또 AI가 어떻게 보면 차트 관리를 대신해 줄 수도 있는 거고요. 사실 이런 유사한 컨셉의 기술은 국내 스타트업들도 국내 병원 현장에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와, 이미 쓰고 있다. 그리고 아까 그 영상의학과에서도 많이 쓰인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단순히 뭐 저기 좀 하얀 점이 보이는데 저기 암일 수도 있고 그 가능성이 몇 %입니다만 알려주는 게 아니라 이게 판독 보고서도 써줘요? 역시나 마이크로소프트가 내놓은 그 기술인데 최초로 방사선 영상의학 그 진단을 도와주는 의사를 도와주는 일종의 AI 코파일럿 그 보조 도구 프로그램을 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하버드 의대 병원 중에 한 곳에 처음으로 도입을 했고요. 예를 들어서 그 영상의학 진단 기술의 인공지능 특히나 생성형 AI가 접목이 된 건데 영상의학과 의사가 진단 기록을 판독을 할 때 빠르게 먼저 같이
그 스스로 인지를 해서 좀 그 판독 시간을 줄여주고요. 네. 또 영상의학과 의사 역시 또 판독 보고서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자동으로 작성을 해주고요. 또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사람 의사가 놓친 부분이나 어떤 오류가 있다면 이건 이럴 수도 있겠어라고 하는 다른 답안들을 제시해 주기도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마이크로소프트가 굉장히 많은 의료 AI 어시스턴트 또 코파일럿 이런 기능들을 많이 내놓고 있는데 사실 앞서 소개해드렸던 그 검체 슬라이드를 분석하는 AI 스타트업 페이지하고도 이미 세계 최대 검체 슬라이드 이미지 데이터를 구축을 하고 있고요. 이 페이지가 유방암이나 대장암, 전립선암을 분석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AI 모델에 활용한 그 검체 슬라이드 개수가 50만 개인데 이 페이지라는 건 그 회사 이름이죠. 예, 맞습니다. 그 페이지가 그동안 학습한 게 50만 개의 슬라이드인데 지금 마이크로소프트하고는 400만 개 검체 슬라이드를 학습시켜서 가장 고도화된 그리고 가장 그 많은 암종에 적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겠다라고 해서 협업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페이지라는 회사가 혼자 할 때는 50만 개 정도의 검체를 학습을 했는데 마이크로소프트랑 같이 하면 400만 개 이상을 같이 할 거다. 역시 이게 1등 업체들 데이터를 많이 쌓아놓고 경험을 많이 축적하는 회사들이 또 앞서 나가는 거고요. 네. 구글은 어떻습니까? 구글도 따라 붙으려고 하겠죠? 이제 구글이 항상 모든 생성형 AI 그 분야마다 마이크로소프트 반대 선봉장을 쓰고 있는데요. 예. 구글은 가장 잘하는 검색부터 진입을 했습니다. 그 벌텍스 AI 서치라고 하는 그 검색 도구를 출시를 했는데요. 이게 병원이나 의료진이나 또는 이런 그 약을 개발하는 바이오 제약사 연구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AI 검색 창이고요. 역시나 이 임상 정보나 의료 영역에 특화되어 있는 그 언어 모델을 사용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병원을 갔는데 그 상태가 좋지 않거나 아니면 저의 과거 병력이나 진료 기록이 필요할 때 그 의사가 관련된 검색어들을 필요한 걸 일일이 찾아보지 않아도 되도록 그냥 검색창에 최근 조가연의 1년간 투약 내용 아니면 뭐 다른 병원 치료 내용 이렇게 검색하면 그 병원이 가지고 있는 뭐 임상 기록이나 어떤 그 체계와 수준에 상관없이 가장 잘 알아볼 수 있는 데이터 형태로 정리해서 제공을 해주고요. 그렇기 때문에 임상 현장이나 또는 뭐 약을 개발하는 현장이나 연구하는 현장에서 가장 최적의 결과물로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해주는 일종의 뭐 의료 또는 그 제약 바이오 전용 AI 검색 도구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박미영 님이 혹시나 이게 의료 분쟁이 일어났을 때 대화가 자동으로 입력된 이 진료 기록지가 효력을 가질 수 있는지도 의문을 좀 질문을 해 주셨는데 그래서 정확도가 어느 정도나 되는가 이런 또 궁금증도 나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 논문으로 확인된 정확도는 사람 의사에게서 발견될 수 있는 오류 정도 수준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들은 사람 의사에 준하고 어떤 것들은 사람 의사보다 좀 더 그 좋은 성능을 보였다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건 어디까지나 제한된 실험 내에서의 논문 결과값이고요. 이제 의료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고 특히 북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병원에 도입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부터 중장기 그 실제 의사 현장에서 사용했을 때 어느 정도의 정확도를 보이느냐를 검증을 하는 게 숙제이긴 합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역시나 의료 분쟁에 있어서는 이제 국내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논의를 좀 시작하긴 했는데요. 인공지능을 도입할 때 병원이나 의사들이 가장 많이 느끼고 있는 부담감이 그러면 이 결과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이냐, 책임 소재를 어떻게 할 것이냐이고 이것은 이제 조금 논의가 그 법률적으로 또는 의료 현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제도적인 것도 하나둘씩 또 보완을 해 나가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의사 대신에 아예 인공지능 서비스랑 직접 대화도 가능한 거예요? 구글이 지금 내놓은 것 중에 의료 특화 그 모델에서 매드팜이라고 하는 모델이 있습니다. 그 팜이라고 하는 게 구글이 가지고 있는 일종의 챗GPT 같은 그 이름. 네, 그 모델 이름인데요. 의학적인 질문에 의사만큼 전문적으로 답변해주는 의료 AI이고요. 실제로 병원에서 의사와 환자가 진행했던 질의응답 데이터와
그리고 그 일반 소비자가 어디 아프면 그 검색창에 뭐 어디가 아플 때라고 하는 그 아랫배가 살살 아플 네, 때. 그런 것들 검색해 보잖아요. 네네. 그런 그 의학 질문 같은, 그러니까 비전문적인 의학 질문과 답변 같은 것도 같이 학습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모델을 가지고서 역시나 미국의 그 의사 면허 시험 모의 테스트를 진행해 보니까 논문상으로는 한 85%의 정확도를 가지고 있고요. 이 정도면은 사람 그 의사 전문가들이 평가를 했을 때 그 사람 의사의 전문적인 분석과 답변도와 유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한 번 더 업데이트한 그 매드팜 2 같은 경우는 논문상으로는 사람 의사에 동등하거나 일부 논문에서는 사람 의사보다 좋은 답변을 내놓았다라고 그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앞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이제 의료진의 언어와 환자가 이해하는 언어에 좀 간극이 있는 것들도 이제 의료 현장에서 좀 불편한 부분인데, 사실은 이런 챗GPT 또는 매드팜 같은 모델들이 충분히 고도화되고 대중화된다면 의료 전문 용어를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받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의사소통을 도와주는 보조 역할도 기대를 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이게 논문으로 검증된 상황이고 실제 의료 현장에 적용되고 이게 실제 현장에서도 계속해서 그 모델의 성능이 입증되느냐는 좀 오랫동안 봐야 되고요. 다만 이 구글의 매드팜 모델이 올해 7월부터는 미국의 메이오 클리닉이라고 세계 최고 병원들을 꼽으면 거의 항상 탑 1, 2, 3에 항상 네. 꼽히는 병원인데요. 여기에 올해 7월부터 이미 테스트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특정 어떤 병원에서는 테스트가 되고 있는 거고 우리가 뭐 구글 검색하듯이 아직은 쓸 수 있는 거는 아니고요. 매드팜 2 이것도 앞으로 주목을 해봐야겠네요. 정말 우리가 의사 선생님한테 뭐 물어보고 싶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이버 지식인 보면은 또 닥터 의사 선생님들이 답변해주는 그런 코너도 있기는 한데 이 수요가 확실히 좀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예전에 그 챗GPT 이야기할 때도 인공지능 이야기할 때 항상 그 빠지지 않는 게 멀티모달. 그러니까 이런 글자 입력뿐만이 아니라 사람에게 시각, 청각, 후각 여러 가지가 있듯이 또 최근에 보면 AI도 이미지를 스스로 인식하지도 않습니까? 챗GPT도 마찬가지고 이 의료 분야에서도 멀티모달이 가능하니까 이게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멀티모달이 뭐 그 후드티를 입고 있는 그 이데오 진행자를 영상으로 만들어줘라고 그 텍스트를 쓰면 거기에 맞는 그 이미지와 영상 그 소스를 조합해서 영상으로 만들어주듯이 이제 그 글자를 이미지로, 이미지를 영상으로, 영상을 다시 글자로 이렇게 바꾸는 그 영역을 넘나드는 걸 보통 멀티모달이라고 네. 부르는데요. 사실 병원 가셨던 분들의 경험을 생각해 보면 맨 처음에 내가 어디가 아프고 의사의 진단을 받는 과정은 주로 글자나 대화, 음성으로 이루어지고요. 뭔가 CT나 MRI를 촬영하면 그런 것들은 그 결과값들은 이미지나 영상물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뭐 심혈관 질환이나 뭐 혈압 같은 것들은 또 그래프가 들어가고요. 사실 굉장히 다양한 결과값들과 데이터 양식들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 AI는 그동안 뭐 영상이면 영상, 뭐 그래프면 그래프 이렇게 하나 로만 접근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의료 영역을 가장 잘 진단하려면 멀티모달 AI, 즉 다양한 양식 결과값을 해석할 수 있는 AI가 필요하다라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은 의료 AI에도 이 멀티모달 방식의 기술들이 접목되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야, 필수다. 멀티모달은 필수다. 네.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 가서 찾아서 물어보고 사진 찍어봅시다 하고 그 결과 받아들고 하는 건데 물론 이제 그 과정에서 막 며칠 걸리고 다음에 또 오세요, 다다음에 또 오세요 하기는 합니다만 AI가 좀 더 편리하게 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거를 그러면은 실제로는 아까 쓰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미 이제 나와 있다는 거죠? 구글이 원래 일반 용도로 개발했던 멀티모달 AI가 그 팜이라고 하는 모델인데요. 네. 이걸 의료 분야에 특화시켜서 학습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매드팜 M이라고 하는 멀티모달에 M을 붙여서 새롭게 공개를 했는데 매드팜인데 거기다 또 M이 붙은 네. 멀티모달. 가장 최근에 공개되긴 했습니다. 여기를 보면 의료 영상이나 사진 촬영 그 자료들을 입력을 하면 이 멀티모달 AI가 분석을 해서 적절한 질병 결과를 도출해내고요. 도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검사 기록지나 과거의 진료 기록이나 논문 정보 같은 그런 그 글자들, 텍스트를 인식을 해서
원하는 질문에 답변을 해주기도 하고요. 음성으로. 그리고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유전적인 변이가 있는 데이터까지 끌어와서 거기에 대한 그 결과를 더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미지와 글자와 일종 그 약간의 그래프 결과값이 들어가 있는 멀티모달 AI라고 볼 수 있고요. 이게 실제로 이 구글의 멀티모달 AI가 작성한 검사 결과지를 사람 의사가 작성한 검사 결과지와 비교 평가하는 이 테스트를 해봤는데 각각의 전문의들이 평가에 참여했고 구글의 멀티모달 AI 결과지를 더 선호한다라는 그 비율이 40% 그리고 사람 의사의 결과지를 더 선호한다라는 비율이 60%로 4대6 정도로 나왔습니다. 그게 환자들이요, 아니면 의사들이요? 전문의들이 평가를 했습니다. 오, 근데 오히려 전문의들이 조금 열려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모르고 이제 보았을 때 그 멀티모달과 사람 의사의 결과물에 대해서 4대6 정도로 선호를 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이게 또 병원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또 이게 사람 그 의사 선생님들도 그렇고 병원들도 어떤 경영이라든지 입장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병원이 물론 특정 질환에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병원도 많이 있겠지만 예. 이제 대부분의 그 대중병원을 생각해 보면 기존의 의료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특정한 영상이나 특정 암종에 좀 특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뇌 MRI에 특화되어 있는 그 인공지능 모델이면 그걸 또 별도로 가져와야 되고 뭐 그 흉부에 특화되어 있는 뭐 CT 인공지능 모델이면 그걸 또 별도로 구입하고 이런 것들이 좀 있었는데 사실 그리고 이제 의료 AI 개발사 입장에서도 서로 다른 의료 AI를 개발을 해서 서로 다른 암종과 양식에 또 허가를 받아야 되는 그 네.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런데 그 멀티모달 AI가 충분히 고도화된다면 그리고 지금 논문으로 나와 있는 수준이 현장에서도 입증이 된다면 사실 여러 가지 인공지능 솔루션을 별도로 구독하거나 도입할 필요 없이 하나의 모델로 진료 기록지부터 네, 영상 이미지부터 그래프까지 뭐 조금 거칠게 표현하면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병원 경영 입장에서 추론해 보자면 병원의 매출 증가보다는 이제 비용 절감 가능성이 좀 높아질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기존 병원 인력의 어떤 부담을 줄여주고 이제 소비자 특히 그 환자의 어떤 효용성이 높아진다라면 충분히 도입할 가능성도 있겠다라고 보고 있는 게 지금 이제 미국에서 나오는 리포트들의 그 결과입니다. 근데 이게 기술 개발이 또 빠른 점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또 미국 병원들이 어떤 경영상 판단을 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특히 미국에서 이제 가장 빠르게 발달하고 번지고 있는 이유,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미국은 제도적으로 좀 선제적으로 인허가를 마련한 게 있습니다. 이미 2003년도부터 이런 그 의료기기 소프트웨어를 위한 그 법의 어떤 근간들을 마련해 주기 시작했고요. 2003년도부터요? 예, 2017년도부터는 디지털 헬스 소프트웨어를 사전 승인해주는 제도를 마련해뒀습니다. 그래도 좀 북미 지역에 빨리 열린 편이기도 하고요. 실제로 또 미국 같은 경우는 1인당 연평균 의료 비용이 한화로 한 1,300만 원 정도로 미국 GDP 전체의 한 18%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의료 인력이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의료 생산성이 1980년도 이후로 거의 한 10% 이상 떨어졌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부족한 인력을 양성해내기에는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고 또 의료 부담도 좀 축소를 해야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을 의료 인공지능을 도입해서 업무 효율 좀 향상시키고 비용 부담을 줄여보자라고 하는 움직임이 좀 빠르게 나타나고 있고요. 뭐 다른 것보다 뭐 시장도 크고 자본력이 좋은 것도 일단 어마어마한 이점이긴 합니다. 실제로 전 세계 국가별 그 인공지능 의료 산업 성장률이 한 40% 정도가 되는데 북미 지역이 글로벌 시장의 한 40%를 또 점유하고 있거든요. 네. 예, 그런 점도 미국 시장에서 왜 빅테크 회사들이 빠르게 진입하고 있는지 그리고 왜 병원들이 빠르게 접목시키고 있는지를 좀 보여주고 있는 결과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의사 선생님 없이 뭔가 인공지능과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예 의사 선생님이 없이도 뭔가 AI 진료실 이런 게 생겨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최근에 미국의 의료 AI 스타트업 중 한 곳인 그 포워드 헬스라고 하는 곳이
한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반의 무인 진료실을 출시를 했습니다. 이 서비스 브랜드가 케어팟이라고 하는 이름 그 브랜드로 출시가 됐는데요. 출시된 영상을 보면 그 왜 사진 찍는 사진 부스처럼 굉장히 그 깔끔한 스티커 사진 찍는 부스 들어가듯이. 맞습니다. 그런 무인 부스에 들어가면 그 진료 의자와 굉장히 큰 키오스크 화면이 있고요. 휴대전화로 내가 잠금 해제해서 그 무인 부스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예를 들어 스캐너가 피부 병변을 스캔해서 피부암 가능성을 측정을 한다거나 바디 스캐너가 체중이나 심장이나 간의 건강 상태를 측정을 해준다거나 심지어 무열 센서가 있어서 혈액을 채취해서 그 뭐 성병 검사를 할 수도 있고요. 와. 면봉으로 그 목을 가볍게 긁어서 뭐 코비드 같은 그 코로나 같은 이런 감염 질환 검사 그리고 뭐 우울증이나 불안 같은 정신 건강 검사 같은 것들을 종합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그 검사 결과를 현장에서 AI 알고리즘이 1차적으로 진단을 해주고요. 그리고 적절한 처방이나 치료 계획도 1차적으로 제시를 해주고 필요한 경우에만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임상 의사팀이 2차적으로 그 결과값을 제공해주는 방식으로 최근에 출시가 됐고 지금 뭐 샌프란시스코나 뉴욕 같은 그 쇼핑몰이나 체육관에 설치를 시작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영화 속 얘기가 아니라 이미 설치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스티커 사진기나 코인 노래방처럼 혼자 문 열고 들어가서 내가 진료를 받아볼 수 있는 AI 무인 진료실이 있다. 물론 와. 그 사람 의사팀이 관여는 하고 있는데요. 예. 그 부분을 최소화시키는 게 목표이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A라고 하는 약을 먹고 있다라고 기록을 하면은 그 약과 효과가 똑같고 안전한데 더 저렴한 복제약을 추천해 준다거나 뭐 산후 산정 관리를 뭐 제안을 해준다거나 하는 것들까지 기능을 확장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코인 노래방처럼 부스 하나 문 열고 들어가서 대단합니다. 이러다가 진짜 아예 가상병원까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비대면 의료 좀 확대를 하려고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사실 따져보면은 일종의 그 버추얼 가상병원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극단적으로 상상을 해보자면 예. 우리가 꽤 많이 차고 있는 게 이제 스마트워치 같은 것들이 있고 스마트 링도 나오고 요즘에는 이제 반지 같은 것도 나온다 네, 하죠. 스마트 양말도 나왔더라고요. 발에 착용하고 있으면 뭐 보행이나 이런 것들을 진단해주는 이제 스마트 양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런 웨어러블 기기가 충분히 고도화되고 대중화된다면 평소에는 웨어러블 기기를 착용하고 있고 주요한 건강 이상 신호가 나왔을 때 또는 병원에 건강 검진을 받으러 갈 때 내가 기록을 입력하지 않아도 병원에 가까워지면 병원에 있는 키오스크나 그 진료 AI가 내 정보를 끌어와서 그 초도 진단을 위한 그 서류를 작성을 해주고 있고요. 의사와 진단 받을 필요 없이 무인 진료실에서 간단한 병에 대해서는 진료를 받고 원한다면 사람 의사 진단을 받고요. 그런 과정도 인공지능 솔루션이 자동으로 검사 결과지로 제공해주고 사후 관리까지 하는 일련의 과정을 그 비대면으로 해결하거나 또 인공지능이 해결하는 것도 상상은 해볼 수 있겠습니다. 야, 이제는 손목시계, 반지, 양말. 또 항상 따져보면 지금 축구 선수들이 약간 이상한 모양의 까만색 러닝 셔츠 속에 입지 않습니까? 그게 또 그 뭔가 의료 데이터를 또 축적하는 거라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좀 청사진 같은 걸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과연 부작용은 없을까? 문제는 없을까? 특히 이게 의료 데이터는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 아닙니까? 물론 생성형 AI가 충분히 많아지려면 양질의 많은 데이터가 필요한 것은 필수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의료건강이라고 하는 데이터가 가장 민감한 것이다 보니까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서도 그 제3자의 건강정보, 즉 중요한 건강정보 같은 경우는 특히 그리고 사람을 식별할 수 있는 건강정보는 제거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생성형 AI가 지금은 뭐까지 하냐면 이 그러니까 이 생성형 인공지능에 학습시키기 위한 환자 건강정보 데이터를 또 다른 생성형 AI가 인공적으로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인공적으로 만든다라는 게 어떤 뜻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현실에 있을 만한 환자의 특성과 질환 특성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 값을 생성형 AI 모델이 가짜로 만들어주고요. 예. 그러니까 이건 보통 이제 뭐 합성 데이터라고 하는데 가짜로 만들어주고요. 그 데이터를
또 다른 인공지능 모델을 학습시킴으로써 사람의 개인정보를 직접적으로 활용하지 않아도 또는 사람을 식별할 수 있는 의료 정보를 활용하지 않아도 이 생성형 AI 모델이 충분히 고도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개발되어 있고 실제로 이스라엘의 그 MD 클론이라고 하는 회사가 이러한 일로 여러 가지 의료기관이나 제약사나 신약개발 회사의 그 합성된 데이터 또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가려놓은 인공 데이터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대호의 의료 정보가 나가면 민감하니까 비슷한 홍길동이라는 인물을 만들어서 거기에 비슷한 뭐 40대 초반 남성의 뭐 데이터들 같이 넣는. 이야, 혹시 우리나라 업체들이나 우리나라 시장은 어떻습니까? 의료 AI 주로 이제 미국 이야기를 많이 다뤄가지고. 한국에서 올해 2월에 식약처가 내놓은 결과를 보면 승인받은 그 AI 의료 소프트웨어가 110개 정도이고요. 그러니까 올해 2월이니까 아마도 지금 더 늘어났겠지요. 그리고 꽤 많은 AI 모델들이 실제로 뭐 식약처 인허가를 받고 수가를 받는 단계까지 와 있는 것들도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굉장히 많은 인공지능 AI 모델들을 가지고 또 스타트업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네. 사실 한국의 그 진료실도 조금 양상이 달라질 날이 멀진 않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미국 업체들하고 좀 비교를 해보자면 경쟁력 수준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과연 통할지. 이제 미국으로 나가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하고 경쟁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같은 빅테크 그 회사들은 이 멀티모달이나 생성형 AI 모델을 가지고서 약간 이제 범 영역의 AI 모델을 개발하는 걸 좀 먼저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는 뭐 흉부면 흉부, 뇌면 뇌, 아니면 뭐 심혈관이면 심혈관 이렇게 어떤 특정한 질환을 먼저 고도화시키고 거기에 많은 데이터를 쏟아부어서 그 영역에서 좀 먼저 시장을 선점하겠다라고 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국내 상장사들 일부들은 뭐 해외 시장에도 많이 진출해 있는데 그런 방식으로 전략을 짜고 있고요. 다만 그 인공지능 업계에서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오픈 AI 이 3대장을 이기긴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들이 이제 자조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중장기적으로 이 멀티모달 AI의 성능이 굉장히 높아졌을 때 어떤 그 경쟁 우위를 가져갈 수 있을 것이냐는 각자 회사들이 많이 고민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진짜 엄청난 기술이긴 한데 그게 또 세계 무대에서 또 경쟁을 해야 되는 거고요. 특히 이제 멀티모달 측면에서도 경쟁이 시작될 수도 있고요. 와, 이렇게 중요하고 어려운 이야기를 항상 또 쉽고 친절하게 풀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덕분에 많이 배워요, 저도. 가우스벤처스의 조가연 이사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도 다녀옵니다.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 후보자의 수사 무마 의혹을 보도해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의 주거지에 대해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서울시가 각종 규제로 사용하지 못한 용적률을 다른 지역에 판매할 수 있는 용적 거래제도 검토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용적 거래제는 미국 뉴욕과 일본 도쿄 등에서 시행 중입니다. 치과에서 이물질 삼킴, 흡인 사고가 지속적으로 나타나 한국소비자원이 대한치과의사협회와 공동으로 소비자 안전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가 기술 탈취 근절을 위해 손해액 산정 기준을 도입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한도를 현행 3배에서 5배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개정안에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조진주였습니다. 자, 애프터 서비스 시간 오늘은 곽지현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질문 들어보죠. 네, 오늘 청취자 게시판 김성훈 우리 청취자분이 남겨주신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네. 연금 박사 코너에서 말씀해주신 연금저축 세액공제는 부부 합산일까요? 아니면 각각 적용을 받는지 궁금합니다.라고 글 남기셨네요. 각각이죠, 각각. 네. 부부합산은 아니고요. 노후 준비는 이제 개인별로 또 하셔야 되니까요. 연금저축은 최대 1년에 1,800만 원까지 납입을 할 수가 있고요. 네. 그 중에서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한도가 있고 IRP 같은 경우에는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연소득이 5,5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16.5%, 연소득이 5,500만 원을 넘는다면 13.2%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연금저축에다가 600만 원을 1년에 불입을 했다. 네.
거기에 16.5%의 세금을 돌려받는다 하면 99만 원을 돌려받는 겁니다. 쏠쏠하죠. 네. 자, 이어서 1308번님은요. 통계 물가 그리고 실제 물가는 왜 차이가 나는 건가요? 라고 문자 보내셨어요. 당연히 차이가 나죠. 우리 소비자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체감 물가 그리고 실제 가격 조사 결과를 객관적으로 나타내는 공식 소비자 물가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직장인들, 또 주부, 또 학생, 그러니까 각 개인의 경제 활동 다르고요. 또 생활 패턴 당연히 다르죠. 또 주로 구입하는 뭘 사든지 품목 다르고 어디에서 사냐 장소 다르고 매장마다 가격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범위 가중치 차이가 있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체감 물가, 공식 물가 차이는 완전히 없앨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도 정부가 발표하는 이런 소비자 물가 또 체감 물가 차이를 완전히 해소할 수는 없다고 보고요. 이 체감 물가와 물가 지수의 차이를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단 이런 차이를 해소하려고 이 다양한 보조 지표를 작성을 하거나 또는 이 소비자 물가도 조사하고 또 그 작성 과정에서 현실 반영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 소비자 물가 지수에 들어가는 품목이 458개입니다. 458개. 그러니까 그중에서 사람마다 많이 사서 쓰는 게 또 다르니까요. 다르죠. 체감도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죠. 네. 다음 질문은요. 9352번님은 비트코인은 어떻게 현금화가 되나요? 주식을 팔면은 뭐 이틀 만에 돈을 받기도 하는데 비트코인은 어떻게 쓰이나요? 이게 연계 은행에 먼저 계좌를 열어놓고요. 또 거기에 연계가 되어 있는 가상자산 거래소에 가입을 해서 일종의 지갑이라고 부르는 것도 열어놔야 됩니다. 그래서 은행에다 돈을 넣고 그걸 가상자산 거래소 지갑에다 옮기고 코인을 사거나 혹은 팔아서 다시 연계은행 계좌로 가져오는 그런 구조입니다. 네. 그리고 청취자 오상성님은 주식을 매수하면은 그 매수 대금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두 가지 종류인데요. 주식시장은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이 있습니다. 네. 이름은 어려운데 발행시장이라고 하는 건 그 회사가 공모할 때 처음으로 상장을 할 때 돈을 넣으면 그 회사의 자본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주식은 그냥 우리가 사고 파는 종이 쪼가리가 아니라 회사의 자본을 구성하는 단위니까 회사의 자본금으로 들어간다라는 거고요. 만약에 우리가 유통시장에서 사고 파는 주식이다 이러면 매도자에게 가겠죠. 매수자의 돈이 매도자에게 가는 거고 그 주식 자체는 그럼 또 어디로 가느냐. 그 주식 자체는 한국예탁결제원으로 가 있습니다. 대부분 지금은 전자증권으로만 발행이 되거든요. 실물증권이 나오질 않고 해서 그 주식은 예탁결제원에 보관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내 거래를 중개해준 증권사가 망하더라도 내 주식은 그쪽에 안전하게 보관이 되어 있는 겁니다. 또 반대로 그 주식을 팔게 되면 나에게 돈이 들어오고 그 주식은 다른 사람으로 이름이 바뀌는 거지요. 그렇군요. 자, 오늘은 곽지현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1부, 2부 모두 바쁘게 달려왔고요. 지금은 10시 52분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까 김진희님, 인간은 도구를 사용하는 동물이라더니 이제 인간이 만든 도구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때가 오는군요. 라고 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더 배워야 하는 것 같습니다. 인간이 만든 도구가 있다면 그걸 또 어떻게 활용하는지 계속해서 배워야죠. 그래서 여러분과 계속 함께하겠습니다. 성공예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